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네, 오늘은 분자규정이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분자규정이용법 하면은 처음 이 단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좀 딱딱하고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메가비타민 요법이라고는 다 아시죠? 바로 메가비타민 요법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학회가 저희 학회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학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분자교정의학회의 시작은 캐나다의 신경정신과 의사인 에이브라함 호퍼와 험프리 오스몬드라는 두 사람의 신경정신과 의사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신경정신과 의사들은 1950년대에 캐나다의 정신병원에서 조현병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죠. 정신분열증 환자들이나 또는 조울증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아무리 신경안정제를 투약을 해도 점점 치유되는 게 아니라 멍청해지거나 또는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는 식물인간처럼 살다가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립니다. 이분들이 아무리 약을 써도 정신신경계 환자들을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성분이 필요한가 연구를 하다가 바로 영양물질을 쓰면서 정신신경계 환자들을 완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완치라고 그러는 것은 단순히 증상만 없어지는 대증요법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에이브럼 호프와 험프리 오스몬드는 정신신경계 환자들한테 즉 조울증 환자, 조현병 환자, 또 우울증 환자들한테 약을 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을 개선시키고 비타민이나 영양물질을 쓰면서 치유를 완치시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자기들이 치료하는 방법에 특별한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메가 바이타민 테라피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대로 쭉 생활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1967년에는 그 유명한 학자인 미국의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같이 합류를 합니다. 라이너스 폴링은 이 두 신경정신과 의사들이 환자들한테 약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즉 영양물질로 정신신경계 환자들을 완치시킨다 하는데 완전히 자기 자신도 몰두하면서 같이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1968년도에는 라이너스 폴링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방법을 뭐라고 명명을 해야 되겠는데 내 생각에는 ortho molecular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정신신경계에서 쓰는 방법이니까 ortho molecular psychiatry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때부터 ortho molecular psychiatry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라이너스 폴링까지 같이 합류를 하게 된 ortho molecular psychiatry는 정식으로 1971년도부터는 국제 컨퍼런스를 엽니다. 그 컨퍼런스가 계속 쭉 열리는 동안에 1973년에는 이 에이브럼 호퍼와 험프리 오스몬드가 미국 신경과 학회로부터 수사를 당합니다. 수사를 당한다는 얘기는 결국 현대의학에서 자신들은 고치지 못하는 병을 영양물질을 완전히 완치시키니까 배가 아프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사를 하는데 의사들이 비타민 처방했는데 설사 비타민을 많이 써서 메가비타민 요법이라고 하긴 했어도 이 메가비타민 요법이라는 게 뭐 죄는 아니죠. 결국은 무혐의로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1968년도에 ortho molecular psychiatry라고 이름이 지어지면서 1971년도부터 쭉 국제적인 학술대회를 끌고 나오다가 쭉 학술대회를 하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모든 질환, 암이 됐든 심장질환이 됐든 어떤 질환이 됐든 모든 질환이 전부 다 면역력하고 싸움이지 화학약품하고 싸움은 아니다.
즉 정신질환만 자기들이 화학요법을 피하고 영양물질을 고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쭉 해왔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모든 질환이 전부 다 면역력하고 싸움이지 화학요법하고 싸움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1994년부터는 Orthomolecular Psychiatry에서 Orthomolecular Medicine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1994년도 컨퍼런스부터는 타이틀이 Orthomolecular Medicine입니다. 이렇게 1971년도부터는 Orthomolecular Psychiatry로 그리고 1994년도부터는 Orthomolecular Medicine이라는 타이틀로 계속 매년 학술대회를, 국제학술대회를 쭉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9차 Orthomolecular Medicine Today 국제학술대회는 스페인의 발렌시아에서 사실은 6월 달에 개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할 수 없이 9월 25일, 26일로 연기했습니다. 물론 그때 가서 또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950년대 당시에 에이브람 호프가 처방했던 그 정신분열증 환자나 또 조울증 환자나 우울증 환자들한테 처방했던 내용은 어떤 거냐? 물론 아주 증상이 심할 때 인위적으로 말리기가 힘들 때는 정신병 약물을 같이 투여합니다. 그런데 기본은 그 사람들이 먹는 식생활 또 영양물질을 같이 투여하는데 그때 당시에 에이브람 호퍼의 그 가설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그러죠. 그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드레날린으로 변화되고 그 아드레날린이 다시 산화되면은 아드레노크롬으로 바뀝니다. 이 상황에서 만일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은 양이 아드레날린으로 바뀌고 또 아드레날린이 많은 양이 아드레노크롬으로 바뀔 때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현상만 조절되면은 이 사람들은 치유될 수 있다. 그러한 이론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첫 강의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고치는 케미컬, 합성의약품이 있느냐, 완치시키는 약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을 잊게 해주거나 또는 경감시키게 해주는 그런 대증요법입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은 엄청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은 병을 완전히 완치시키는 데는 합성의약품하고 싸움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면역력하고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950년대부터 에이브람 호퍼나 험프리 오스먼드는 포커스를 거기다 맞춘 거죠. 이 사람들이 원인이 뭐냐?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의 면역력을 정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데서부터 시작됐다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네, 그렇게 컨셉을 정리하시면서 이것은 참고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 항우울제의 부작용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어떤 약이라고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뉴질랜드에서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우울증 환자들 1829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1829명 중에 성기능이 그 우울증 치료제를 쭉 먹고 있으니까 성기능이 감퇴됐다라는 사람들이 62%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각 기능이 둔화됐다 하는 사람들이 60%라고 합니다. 또 긍정적인 느낌이 감소됐다. 그러니까 거꾸로 부정적인 느낌이 더 커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긍정적인 느낌이 줄었다 하는 사람들이 42%나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다. 딴 사람이 뭘 하든가 말든가 난 관심 없어. 이렇게 타인에 대한 무관심 정도가 3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참 괴로운 얘기인데요. 물론 정신계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살률도 39%가 증가했다고 그러고요. 또 금단 효과, 그 약을 못 끊으면 아주 못 견디는 현상이죠. 그 금단 효과도 55%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항우울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렇게 부작용이 많다 하더라도 우울증이 치유가 된다는 별 문제죠. 그러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치유율이 높은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이브람 호퍼가 스키조프레니아, 정신분열증에 대한 가설에서 보면은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드레날린으로 바뀌고 그 아드레날린이 아드레노크롬으로 바뀔 때 많은 양의 아드레노크롬이 생성될 때 이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결국 병적인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중간중간을 차단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차단시킬 목적으로 노르아드레날린이 아드레날린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에이브람 호퍼는 생각하기를 이건 비타민 B3가 들어가면은 메틸레이션 되는 걸 이걸 차단시키겠다. 즉 CH3가 하나 더 붙는 것을 막을 수 있겠다 해서 이 과정에서 비타민 B3를 대입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드레날린이 아드레노크롬으로 되는 것은 산화되는 상태입니다. 이걸 산화를 막기 위해서 항산화제로 비타민 C를 많이 투여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비타민 B3나 비타민 C만 쓴 것이 아니라 식생활도 개선시키고 많은 다른 영양물질도 그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밸런스를 균형을 잡아주기는 했습니다만은 주로 많이 쓴 것은 역시 비타민 B3하고 비타민 C가 많은 양이 투여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완치라고 그랬는데 그 완치의 의미가 뭐냐? 에이브람 호퍼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환자를 치유했다는 의미는 그 환자가 정상 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생겨서 나라에 소득세를 낼 수 있을 때 치유됐다라고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환청이나 환시가 잠깐 없어졌다 이런 것이 치유가 아니라 완전히 아무런 약물 복용 없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공부하면서 사회생활을 해서 내가 수입이 있어서 그 수입 속에서 국가의 소득세를 낼 수 있을 때 치유되었다. 정확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에이브람 호퍼 얘기는 급성 및 아급성 환자한테는 대개 2년 내에 치료가 되는데 그 치료율은 2년간 치료했을 때 90%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글쎄요, 저의 경우로 보면은 대개 급성 환자들은 대개 만났던 환자들이 중학교 한 2학년에서부터 대학교 1, 2학년 그 사이가 제일 많았는데요. 그 친구들 발병되자마자 찾아오면은 한 달 내에 치유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치유 속도도 굉장히 빠르던데요. 물론 약을 많이 안 썼을 경우입니다. 신경안정제를 많이 안 썼다는 얘기죠. 예, 두 번째는 만성 외래의 경우는 2, 3년간 치유되는데 대개 75%의 치유율이 있다. 그리고 만성 입원 환자라는 얘기는 정신병원에 몇 달씩 입원했다 또 퇴원했다 막 이런 상태죠. 이런 사람들은 2년 내지 5년간 걸려서 대개 50%의 치료율이 있었다. 라고 에이브람 호퍼는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의 상태는 개인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합성의약품, 정신신경계 약물을 많이 쓸수록 거기에서 쌓였던 그 부작용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약을 많이 쓴 사람일 경우에는 치유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또 완치율도 그만큼 좀 떨어집니다. 이미 뇌 세포가 파괴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완전하게 자기 기억을 100% 찾기는 어려운 경우라는 것은 약을 많이 사용했던 사람일수록 더 심합니다.
어쨌든 특징은 최소한 이렇게 분자교정 요법식으로 치료를 할 때 악화되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약물의 사용량, 설사 합성의약품을 탐익성 때문에 도저히 끊을 수가 없더라도 약의 사용량은 감소시키면 감소시켰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회복 후에는 약물이 필요 없어야죠. 우리의 목적은 이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네, 사진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이 분자교정의학의 창시자 에이브람 호퍼 박사님입니다. 2005년도니까 그때 당시면은 에이브람 호퍼 박사님의 연세가 86살 때입니다. 86살인데 그 연세에 막 컨퍼런스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내려오시면서 저하고 같이 찍으신 사진입니다. 영양학자들 대개 건강하고 오래 사십니다. 제가 쓴 분자교정요법 책에 권두원을 써주신 바로 그분입니다. 네, 오늘은 분자교정의학의 태동과 진행사학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자교정의학은 캐나다에서 신경정신과 의사들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쭉 발전되어 오고 있는 학회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분자교정요법적으로 조현병이나 또 조울증이나 이런 정신신경계 질환에 대한 처방 예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